자, 매매 사업자 네. 세금에 대해서 우리 진일한 세무사님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매매 사업자 하면서도 이거는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나쁜 점이 있다던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이야기들이 네. 있어요.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취득세, 부가세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언제 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시기가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0일 이내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나중에 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부동산을 팔 때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팔 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매 낙찰을 받은 게 한 5개월 전이고 내 물건을 갖다가 파는 거는 5개월에 팔았다? 네. 그러면 그때 내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분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좀 모호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낙찰받고 나는 이 부분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경매 서류를 받는 시점, 낙찰되고 완납을 한다든지 그 시점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를 네. 없앨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문제가 일어나지 네, 않게끔 그렇죠. 만들어지는 나중에 어떤 거죠. 이슈가 발생해도 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잔금 납부하기 직전에는 그렇죠. 그렇게 많습니다. 네, 이 사업자를 내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네, 말씀을 그 드리고 부분을 있어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면서 세금 쪽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게 취득세 중과 문제하고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이 취득세는 사실 우리나라 세법 중에 이제 중과라는 표현이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세목은 취득세예요. 종합부동산세도 약간 살아있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는 안 돼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점에 빼고는 양도세는 중과라는 개념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네. 근데 취득세는 여전히 중과가 되고 있잖아요. 취득세는요, 좀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이게 바뀐다 하면서 네, 안 바뀌고. 계속 안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세는 사실 요새 지자체가 세금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가뜩이나 잘 들어오질 않는데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자체에서 많이 국회에다가 바꾸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주택이 되더라.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이 되더라. 이럴 때는 8%가 되는 거고 4주택자가 돼버리면 12%. 네. 그 다음에 조정 지역에서 3주택자가 되면 역시 12%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세금 부담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가족이 모두 세대를 기준, 그렇죠. 네.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니까 내가 하나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인이라고 해서 와이프가 한 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투자를 해서 3주택자가 됐다. 제가 한 6억 이하짜리 3억짜리를 사가지고 1.1을 가정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330 생각했다가 3824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된다. 신경을 써서 어떤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그런 시기 타이밍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라는 사실은 지뢰밭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조절을 해야죠. 네, 시기 조절 밖에는 없는 맞습니다. 것 같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불가능하죠. 네, 우리는 매매업자인데 네. 임대로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매매사업자를 또 내서 또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낼 수는 있겠죠.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네, 또 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기존 매매사업자로 등록했던 것들은 취득세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혜택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혜택은 큰 국가나 지자체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하는 공공단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쪽에서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혜택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서는 취득세 쪽을 줄이기 위한 임대사업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없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 부분을 피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시점 조절이 유일한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투자를 하시면서 그 시간 조절을 참 잘하시는 그 부분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별별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신탁으로 하면 명의가 이전돼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따져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세금 쪽에서는 부가가치세요. 부가세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자는요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사업상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나중에 팔았습니다. 매매를 했어요. 국민주택 초과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넘는 거를 팔았을 때는 상대방한테 제가 3억 3천을 받았다고 칠게요. 아까 3억에 사서 3억 3천 뭐 이 정도를 남겼다고 칠게요. 네. 그런데 내가 국민주택 초과주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3억 3천 중에 11분의 1에 해당하는 얼마? 3천만 원 부가세 내셔야 돼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자 이거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주택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매업자로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11분의 1 부가치세를 내셔야 근데 되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건물이라는 게 오래되지 않은 새 건물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좀 건물값이 더 잡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가치세가 실제로 뭐 남는 거 다 그냥 반납하는 뭐 저는 그런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건물분에 대한 그 가격은 무엇으로 산정을 하느냐. 네, 세법은 또 그런 경우를 다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뭐 감정가 요새 약간 이제 세금 절세 측면에서 조금 많이 이용되는 게 우호적인 감정평가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는데 뭐 그것까지 가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뭐 기준시가 토지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비율로 해서 건물 가격을 쪼개줍니다. 뭐 그거는 좀 기술적인 디테일한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가서 건물에 대한 10% 정도를 부가치세를 추가로 내셔야 되니까 사실은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그 투자 수익이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뭐 확신이 없으면은 부가세 때문에 좀 꺼려지는 그런 측면이 그래서 있습니다. 사실 대형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가 좀 저렴한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게. 낙찰가가 저렴하면 건물부 부가세를 납부하고도 수익이 날 수 있기는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싸게 낙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네.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건물분이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아, 기준시가라는 거는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미리 계산을 하고 입찰가를 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 지금 봤을 때는 당연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네. 저희 회사는 사업자를 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매 사업자 냈다가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해요? 라는 또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참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진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겸직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속이 좀 센 편이겠죠. 네. 그리고 뭐 근데 이제 겸직이 가능한 업종들은 대부분 있더라고요. 부동산 임대업 정도는 겸직을 한다든지 어디 선생님 뭐 교수 뭐 시강 이런 정도는 가능하신 게 괜찮아요.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겸직 금지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염두에는 두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부동산 매매의 주업종이지만 부업종으로 매매를 갖다 하려 했지만 뭐 사실은 임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업종으로 부동산 임대를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약간 정도의 어떤 그 약간의 안전장치? 그렇죠.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실하다는 얘기 아니라 네. 조금 빠져나갈 길이 만들어 놓는 거다. 그렇죠. 네,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겸직 금지라면은 부동산 임대업을 좀 추가로 넣으면 좀 낫게. 네, 그 정도고요. 네. 그리고 뭐 경험상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에 나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있습니다라고 먼저 가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잡히죠. 네. 그 소득세를 갖다가 내가 신고하는 거지. 네. 그 회사가 신고해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회사는 연말정산을 할 뿐이죠. 네.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근로소득만 갖고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뭐 나의 사업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크게 부각되는 경우는 제 경험적으로는 사실은 없었죠. 공무원 5등급 이상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공무원 분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있긴 뭐, 있는데 뭐 네. 그거는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가 이런 상황을 네. 확인했다고 해서 그 직장에다가 이분이 이런 소득이 있습니다라고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네,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매 사업자를 했다가 우리 집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에요. 네, 이거 충분히 염려하시고 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세법의 입장은 뭐 주택 신축 판매업자라든지 우리 부동산 매매업자라든지 이 경우에 본인이 소유하는 재고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판매용 주택은 뭐 재고주택이라고 할 텐데 이런 재고주택은 나중에 내가 살고 있는 집, 거주하는 집을 팔 때 1세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재고주택은 없는 걸로 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주택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집에 나중에 팔았을 때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은 이제 분명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곡절이 있을 것 같다. 그 소명이라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돼요. 네. 그리고 뭐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세상에는 내 마음같이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그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아니다,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세금 내야 돼. 라고 하면 어떡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죠. 이게 참 민감해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해석상 법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가서 불편한 상황이 될 우려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뭐냐? 장부에 내가 재고용 주택, 판매용 주택이 장부에 재고용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뭐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 거주용 주택을 처분했을 때 그렇게 가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좀 곤란하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장부를 미리 잘 만들어서 중간에 제출하는 일은 없나요? 만약에 지금 케이스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게 되면 비과세 신고를 안 해도 상관없는데 소명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네. 귀하가 처분하신 주택은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신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날라올 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유형의 주택은 재고주택이다. 그리고 이 재고주택이 내가 계상한 장부에 계상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명을 하는. 그럼 그 장부를 미리 갖고 있다가 네. 필요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제출하라는 요구도 없는데 갖다 네. 주면은 그러니까요. 왜 오셨죠? 언제 제출하지? 그렇죠. 왜 오셨죠? 막 그럽니다. 이게 뭐죠? 막 이럴 테니까요. 그때는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무 쪽의 이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기 때문에 그럼요. 먼저 가서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리 잘 준비를 평소에 해놓으셔야 돼요. 기장을 잘 해놓으시고 재고자산으로 충분히 이제 자료를 잘 입증을 해놓으시고 난 후에 이 집은 비과세하는 내가 거주주택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맞습니다. 매도할 때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뭐 한 번쯤 말이 올 수는 있겠다. 약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부동산 매매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이 없겠죠. 그냥 네, 그렇지만 매매업을 하니까 어떤 뭐 이게 불편한 사항이다, 사업자로서 불편한 사항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과정으로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요. 아니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대로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놓으면 되시겠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됩니다. 이제 매매 사업자 할 때 궁금하고 주의해야 될 점들을 쭉 한번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매매 사업자 신고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비용 챙기는 거 혹시 실수하는 내용 없는지 또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